네, 지금부터 2026년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 혁신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상식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이신 성시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회장 성시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2일부터서죠. 지난 월요일부터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한국행정학회가 학예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학술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의식은 국민을 위한 행정,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행정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정부,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화두들을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화두들을 가지고서 실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경영관리나 주요 사업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공기관들과 같이 이 학술대회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우리 행정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영관리에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학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있어서의 평가라든가 혹은 여타의 여러분의 그 관리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하게 되었고요. 혁신 우수 사례에 많이들 공모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상철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심사위원단이 꾸려졌고요. 사실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심사위원 하시는 교수님들이 수당 좀 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상향 편준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 행정학회랑 같이 해오셨던 기관들이 이렇게 사례를 내주셨는데 다들 편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 좀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상은 대상에서부터서 이렇게 뭐 우수상, 이렇게 그다음 그 특별상까지 다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BP라고 하죠. BP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P를 우리 행정학회에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행정학회가 여러분들과 우리 공공기관들과 같이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아주 간단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기관 회원. 사실 행정학회가 이론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행정학 그 자체가 실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공공기관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회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마도 여기 이제 수상하신 혹은 응모하신 기관들 모두가 다 기관 회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회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회원이다 아니다 이걸 뭐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회원으로 하시면서 학회 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외빈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본 시상식의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심사위원단의 총평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기관 간 학습과 성과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행정혁신,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 지역 상생 혁신, 기후에너지 혁신, 안전혁신, 지역균형 성장 혁신 등 6개 분야 중심으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신청 및 사례 접수는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약 40여 기관 및 60여 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혁신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경영혁신, 디지털 전환, 지역상생, 재난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10분의 심사위원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사는 정책 정합성, 혁신성, 성과성, 확산성, 지속 가능성의 5개 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사례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 평균 점수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금년도 제출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으며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 성과와 국민 체감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총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금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특별상 수상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학습의 장이자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혁신 방향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행정학회는 공공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장산에 더욱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혁신 사례 경진대회 경과보고 및 총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시상식이 이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상식의 순서는 특별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기관의 수상자께서는 단상 오른쪽 편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부문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특별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관계자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기관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사례명 공공기관의 금융지원 그 한계를 넘다 그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학예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혁신 노력을 추진한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반기 학술대회 학회장 성시경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과 두 분 앞쪽을 보시고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른 기가 상장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다 같이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겠습니다. 네, 특별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한국원자력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상생 혁신 부분 특별상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상 지역 상생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속 가능 혁신 부문입니다. 특별상 한국마사회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마사회의 사례명은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역 균형 성장 혁신 부분입니다. 수상기한 3개 기관 동시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한의학진흥원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균형 성장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 균형 혁신 성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한의학진흥원입니다. 네, 특별상 지역균형 성장 혁신 부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특별상
시상을 마치고 이제 우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힘드시겠지만 회장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우수상은 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평점이 90점 이상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우선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의 우수상 2개 기관을 같이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사례명 AI로 지키는 우리 숲 산림병행충 방제 스마트 혁신. 기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네, 우수상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우수상 2개 기관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예,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 부분이 달라서 상호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과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입니다. 네, 우수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상생 혁신 부분입니다. 네, 2개 기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혁신 부분이 달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 지역 상생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네, 기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상생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역 상생 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네, 우수상 지역 상생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 혁신 부분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하신 2개 기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상 지속가능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귀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속가능 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네, 우수상 지속가능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혁신 부분 수상기관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네,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상 안전혁신 부분 기관명 국토안전관리원 귀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안전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도로교통공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 안전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균형성장 혁신 부분입니다. 기관 호명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울산항만공사 수상자께서는 단상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상 지역혁신 성장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소비자원 귀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역 균형 성장 혁신 부분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입니다. 네, 네, 우수상 예, 지역 균형 성장 혁신 부분 네, 울산항만공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수상을 마치고 이제 최우수상 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부문별로 한 개 기관씩 선정되었고 평점이 약 95점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선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최우수상 첫 번째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기관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례명은 AI 수출 비서 누구나 더 쉽게 수출하는 시대로 이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 혁신과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를 선도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지능형 행정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입니다. 최우수상 기관명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사례명 AI 활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상생 혁신 부분입니다. 네, 최우수상 기관은 한국나무발전입니다. 예,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지역 상생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남부발전 사례명은 산들바람의 결실 바닷바람의 희망 바람연금 모델입니다. 귀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방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지역 상생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속 가능 혁신 부분입니다. 최우수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기관입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지속 가능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 사례명은 재생이와 SMR 조화 기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구현입니다. 위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 과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과 ESG 기반의 지속 가능 경영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지속 가능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전혁신 부분입니다. 최우수상 기관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예, 수상기관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안전혁신 부분 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례명 전국 최초 VLM 기반 AI CCTV로 공공안전혁신. 네, 그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예방 중심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안전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최우수상 부문입니다. 지역균형 성장 혁신 부분 최우수상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예, 수상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지역균형 성장 혁신 부분 기관명 한국부동산원, 사례명 AI 기반 빈집 정비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네, 기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지역 균형 성장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대상 기관만 남았습니다. 그 최우수상 기관하고 대상 기관하고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 기관을 호명하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사례명 AI 활용 교통 관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네, 귀 기관은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학예 학술대회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공공혁신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 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공공가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정책 정합성, 혁신성, 성과성, 확산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경진대회 최고상인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상을 수상하신 한국도로공사 수상자께서는 잠시 저한테 와주시고요. 고생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상을 수여하신 우리 수상기관의 소감을 잠깐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성과혁신처장 배상주입니다. 그 한국행정학회 2026년 학예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시경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행정학회가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도로공사도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을 주신 것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저희가 AI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혁신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발전에 그 국민 서비스 개선에 그리고 행정 효율에 그리고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근본 혁신대회에서 우수한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신 기관들의 그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관당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2분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좀 진행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에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대상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최우수상 기관인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남부발전에서 혁신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우수 기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성기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I 수출 비서 누구나 쉽게 수출하는 시대로를 발표할 코트라 AI 고객 전략실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최우수상도 주시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과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우수상을 받다 보니 이제 또 대상 욕심이 나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코트라에 대한 소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있듯이 AI를 활용한 그런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 코트라의 AI 추진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공 사례로 제출한 수출 비서 현재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트라는 이제 플레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무역하고 투자를 진흥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62년에 설립이 되어서
무역, 특히 이제 수출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기능이 확대돼서 경제 협력, 그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투자 진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소수 사태가 있은 이후부터 이제 핵심 자원의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 모니터링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해외 관련된 일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경쟁력은 역시 저희 해외 조직망입니다. 저희는 현재 86개국 132개 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교역이 있는 국가에는 모두 저희 코트라 무역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트라 무역관들이 국가의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해외에 나가셔서 정보를 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사업 관련된 그런 지식을 얻고 싶으시거나 사업 관련된 협의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열린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코트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관련된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이런 기본적인 대외 환경은 어느 기관과 같은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런 경제 정책을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간 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역할을 맡기면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일찍 이런 AI에 대한 AI에 대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이제 24년도에 지능형 무역 투자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시행을 했고 25년에 ISP를 거쳐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저희도 이제 AI 선도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 코트라를 둘러싼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중동 전쟁 최근에 중동 전쟁까지 해서 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애자일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주요 고객인 수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거를 좀 더 빠르고 더 쉽게 캐치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좀 더 맞춤형으로 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강해져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바뀐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좀 저희 지원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방법으로서 수출 방식의 다변화 차원에서 AI 기반 수출 지원 체계로 전환을 하고 기업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지향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지난해 이제 7월에 저희 사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계시고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 부사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AI 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문위원분들도 모시고 그리고 저희에 있는 각 본부의 주무실장들이 이제 AI 전환 전담관이 돼서 실행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AI 추진 전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무역투자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비전 하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15개의 전략 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은 첫 번째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AI 활용 무역 투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본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 본업과 관계돼서 국가 AI 생태계 글로벌화를 진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공사 AI 활용 확대, 크게 이 3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AX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번 이 대국민 서비스 쪽에 AI 활용을 통해서 무역투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체계 하에서 첫 번째 전략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희는 이제 AI 수출 비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국민 비서에서 따서 저희가 수출 비서라는 말을 했고요. 기본적인 비전이나 지향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고객이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아가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업무 관련된 지시도 수행해주는 그런 대화형 기반의 수출 지원 특화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플랫폼들을 방문해 가면서 정보도 얻고 사업 신청도 하고 바이어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AI 수출 비서라는 어떤 통합된 채널을 통해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답을 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이제 본 구축은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실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일종의 파일럿 서비스 형태로 해서 AI 수출 정보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6년에는 이 수출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함과 동시에 우리 고객들이 기업들이 우리 코트라 사업이나 서비스들을 쉽게 검색하고 그다음에 추천받고 그다음에 신청까지도 일정 부분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자료를 AI를 통해서 드래프트를 제작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거래 제의하는 서신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 초안을 써준다든가 하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이나 민관과의 그런 어떤 연결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물류, 통관, 관세, 무역보험 등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저희가 이제 25년 말에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핵심 서비스인 AI 수출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AI 수출 정보 서비스는 저희가 생산한 정보 중에 한 20종 6만 건 정도를 학습을 시키고요. 그걸 이제 레그를 통해서 이제 알맞은 컨텐츠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웹 검색도 같이 적용을 하고 생성형 AI의 범용 학습 지식. 사실 저희 이제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GD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출 관련 AI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망 시장을 추천해주고 국가별 분석 보고서를 제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 메인 창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결과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역 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늦어지네요. 네, 늦었네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목차들을 마련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무역 사기나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핵심 서비스가 이제 수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기업이 저희 사이트를 저희 이 AI 수출 정보 서비스에 방문을 해서 HS 코드, 수출 품명, 수출의 규모, 해당 품목의 수출 경험을 넣으시면 시장을 먼저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추천된 시장 중에서 시장을 선택을 하시면 한 25페이지 정도 분량의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AI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 수출희망천이라는 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에게 저희가 제공한 그런 자료를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치과형 휴대용 엑스레이 관련해서 유망시장을 추천을 의뢰하면 이게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한 4가지 카테고리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 규모 우선인 미국, 프랑스,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탄자니아, 네덜란드. 그다음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베트남, 멕시코. 그다음에 경쟁이 낮고 우리의 점유율이 역시 높은 몽골, 캄보디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이 중에 국가를 선택을 하시면 그 국가에 대한 한 20페이지 정도의 수출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노트북 LM을 통해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개요와 동향, 그 다음에 유통 구조와 그 나라의 구매를 결정짓는 수요 특성이나 구매 결정 요소들, 그 다음에 경쟁하는 국가들, 경쟁 브랜드들, 그리고 이 수출에 필요한 인증이나 규제 이런 부분들까지 맞춤형으로 하나씩 제시를 해주고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해외 시장 진출 로드맵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22개국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 수입이 많은 바이어 회사들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페이지, 25페이지 내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저희 코트라를 이용하면 105만 원 정도 기존에 소요가 됐는데 지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뭐 무역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27일 걸렸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이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각화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금 이제 에이전틱 레그를 활용해서 정보를 잘 주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업무 지원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AI 차원에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민간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초연결 무역 오케스트레이터 되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많은 시간을 저희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두 번째 사례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제 핵심 중심의 사례 내용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니까.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우리 문정상 실장님을 단상에 모시고 핵심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스공사 국민에너지 행복실장 문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활용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자동화 추진입니다. 저희 공사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십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절기 최대 59만 2천 원의 요금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금 경감 신청 방법은 좀 안타깝게도 대상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고요.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실적은 수혜율 기준으로 해서 한 84% 정도가 되고요. 아직도 여전히 16% 정도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취약계층 특성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는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가 직접 요금 경감 미수혜자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요. 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요금 경감을 직접 공사가 신청하는 대신 신청 제도를 25년 3월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신 신청 제도에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상자가 한 34만 명이라는 대규모 대상자에 따른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처리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인데요. 이 대신 신청 대상자를 이제 사전 작업으로 판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나 복지부로부터 이제 취약계층의 정보를 받고 도시가스사의 고객 정보를 받아서 서로 매칭을 해서 미수혜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제공 기관별 데이터 양식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작성 주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판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25년도 이제 콜센터 운영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컬럼에 이제 비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12만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발신하고 발신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21%가 비대상으로 이제 대상자 판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다 보니 데이터 받는 시간 등이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행정망을 통한 데이터 수신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USB를 통해서 직접 수신하다 보니 그 수신 기간에 따른 이제 소요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동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기관에서 전화 오면 일단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통화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대신 신청하는데 한계가 가장 컸었고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요금 경감 신청 자동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동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 대상자 판별과 두 번째로는 AI 콜보 활용한 신청 자동화, 세 번째는 정보 기반 맞춤형 제도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대상자 판별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 오차를 좀 축소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 콜봇을 활용한 신청 자동화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기반 맞춤형 제도 운영을 통해서 지역별이라든가 자격별 이제 수혜율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금 경감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첫 번째 청사진인데요. AI가 대량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별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연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건부를 통해서 행정공동부를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도시가스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AI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수의 여부라든가 도시가스 사용 여부를 통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청사진은 이제 AI 콜봇이 그 신청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AI 콜봇인데 판별된 대상자에게 이제 발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신 과정을 통해서 본인 여부라든가 대상자 명의라든가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요금 경감 동의를 취득한 후에 그 대상자 발화 내용을 테스트화하는 요금 경감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AI를 도입했을 때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 권역 내 거주 여부만 확인하는 디지털 방식의 매칭에서 가스 사용자와 취약계층의 그 정보, 주소 등을 학습해서 정제 처리하는 AI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신청 접수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1대1 순차 상담 방식에서 AI 콜봇을 통한 그 대량 동시 처리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후속 처리 같은 경우에도 상담원의 수기 입력 검증 방식에서 신청 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운영 시간도 또한 이제 콜센터 운영 시간에 한정되었던 것이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제 요금 경감 수요일이 한 88% 수준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 3년, 28년까지 3년간에 95%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AI 활용을 통한 가스 요금 경감은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라든가 지역 난방이라든가 수도, 통신, 뭐 복지까지 다 이제 확산이 가능하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시간을 지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사례 발표는 한국남부발전 우리 이동준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남부발전 해상풍력개발실장 이동준입니다. 너무 얼굴이 지쳐 보이셔가지고 그 뒤에 이미 발표가 또 하나 남았다는 사실에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통합한다고 해서 한창 좀 떠들썩한데요. 저희도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 산들바람의 결실, 뭐 바닷바람의 희망. 그래서 산들바람은 그 육상풍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바닷바람은 해상풍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쓴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이 그 주민을 이 보상의 대상에서 이게 사업의 주주로 격상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상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가 4개던데 보니까 나머지 3개가 다 AI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AI하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학회에서 저희를 잘못 이렇게 선정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AI가 할 수 없는 분야가 그 주민 수용성이라는 분야입니다. 그 보시면 이제 그 주민 수용성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해상 풍력을 하거나 육상 풍력을 하거나 저희는 과학적 데이터에 접근해서 뭐 전자파가 없습니다, 뭐 저주파가 없습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이제 주민분들은 나는 들린다, 나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말 투명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오케이를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대다수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겪은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지가 대부분 다 저기 뭐 산간 지역, 도서 지역 굉장히 이렇게 조금 좀 외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사실 이제 그냥 일단 뭐 걸림돌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그 이제 이면에는 일단 내가 보상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자. 아니면 정말 재생에너지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석탄도 아니고, 그다음에 LNG 발전도 아니고, 그럼 전 세계에서 모두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인정하는 이제 청정에너지를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겪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일종의 금융 치료의 일환이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데 그 수익이 우리 사업자, 그 일종의 이제 남부발전 사업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상풍력 사업을 뭐 100메가짜리를 한다고 할 때 총 사업비가 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뭐 보조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재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이 전기요금 고지서 잘못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게 기후환경요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몇천 원씩 이렇게 내시고, 학 회장님은 또 큰 집에 사실 것 같으니까 아마 10,000원 가까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이제 모양은 이 두 번째 이 컬럼에 있는 기존 일반 주민 참여형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의 4%를 주민들이 투자할 경우 요런 이제 굉장히 그래도 뭐 7%에서 10% 수준 뭐 이런 수준의 이제 고리에 이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채권 투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 CB라고 해서 전환사채 형태로 20년 동안 채권 투자를 하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다시 주주로 20%에 해당하는 그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20% 이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제 주주로 격상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주민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상을 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 파트너로서 이렇게 격상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산 풍력 터빈을 쓴 육상 풍력 단지 중에서는 가장 큰 이제 단지인데 재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봉화군에 보시면 석포 재련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산을 이렇게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저희가 60.2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4.3메가와트짜리 14기를 설치한 이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형태로 주민 참여형의 그런 설계를 했고, 그래서 총 20년간 326억 원, 거의 이제 이자율로 따지면 25%입니다. 그 주민들은 4%의 이제 그 투자 이제 약 한 62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326억 원을 받아가십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한 9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이제 매년 그냥 가구당 이렇게 한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그냥 이렇게 보너스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코스포형 바람연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영토가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에너지 대전환의 종착지는 결국엔 해상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나중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발전은 현재 올해 9월달에 영광 야월 104메가와트 해상풍력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영광군하고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약 이제 20년간 1천억 원 이상의 이제 주민들하고 지익 공유를 할 것이고, 부산 다대포 이게 오타가 하나 있는 다대표가 아니고 다대포인데요. 저기 이제 그 1호선 제일 끝이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역입니다. 거기 가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석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그 무장간첩 5명이 이렇게 그 반잠수정을 타고 이렇게 침투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잠수정은 폭파되고 간첩 2명이 생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간판을 보고 하필 내린 곳이 대포가 많은 다대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실제 침투한 건 사실이고요. 뒤에 전의 부분은 이렇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다른 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은 굉장히 특이하게 대도시 연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이런 풍력 단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이 이제 서부산의 랜드마크,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옛날 사료를 찾아보니까 광안대교, 지금 광안대교가 없는 부산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안대교를 설치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의 이제 대다수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광 연계형으로 해상풍력을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 국산 주기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럼 신안 분류라고 해서 신안 앞바다에도 저희가 2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벨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사업들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소 한 3조 원 이상의 이익 공유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15.5조 원의 설비 투자, 그다음에 4.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산은 걱정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영광군 같은 데서는 이 정말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이제 이제 지자체거든요. 그 우리 해상풍력을 담당하는 과, 영광군 안에 있는 과 이름이 그 굴비해양수산과입니다. 오로지 내세우는 게 굴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해상풍력을 많이 해서 많이 이익 공유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한 그 금액이 그 많은 청년들이 영광군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민들에게 원타임으로 이렇게 돈을 줘서 잠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냥 눈 감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그 금액이 잘 이렇게 뿌려져서 그 지역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그냥 풍력 사업의 갈등 구조를 주민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더 서로 책임을 나눠지고, 20년 이후에는 어차피 설비를 다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더 좋은 설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리파워링이라고 하는데, 리파워링 시점에는 주민들이 주주기 때문에 반대를 할 여지를 지금 이제 이미 미리 이제 이렇게 없애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오미산 풍력에서 저희가 이미 이 모델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상 풍력에 좀 계속 더 이렇게 이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데요. 저희 뭐 정말 햇빛이 좋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전력 수요의 35%에서 40%는 이미 태양광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뉴욕의 5번가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업무차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1904년에는 보시면 다 대부분이 거의 저기 동그라미 한 대 빼고는 다 마차예요, 마차. 실제로 자동차가 없거든요. 근데 1912년도에는 마차가 한 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냥 10년 사이에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정말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에너지 믹스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믹스도 정말 이제 금방 이 재생에너지로 정말 이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상식 대상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최은경 차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한국도로공사 AX 혁신처의 최은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저희가 이제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안전이라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의 고민을 AI로 어떻게 이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공사는 1969년도에 설립해서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개방했고, 지금은 일평균 한 526만 대의 차량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사의 가장 중요한 KPI입니다.
연장이 늘어났지만 저희 이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작년에는 147명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에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 147명이라는 숫자를 점점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점점 이제 노화되는 시설물과 이제 이용자 수 점점 증가하는 이용자 수를 현재의 이제 관리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 5년간 도로 파손 피해 배상 건수는 4배 이상 늘었고요.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1,688개소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타 공기업 대비 한 6배 수준이어가지고 저희는 이러한 것을 기술로서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AI를 적용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라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상시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고속주행하는 그 차량과 근접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시설 안전을 위해서 이 작업하는 이러한 행위가 교통 안전이나 작업 안전과 상충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인력 점검 위주의 유지관리 체계를 첨단 장비를 활용한 무차단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한 2018년도부터 이런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차단 없이 시설물을 조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이제 구조물 죄송합니다. 구조물 그다음에 이제 포장 파손 탐지를 할 수 있는 이 특화 장비를 개발하였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품질 AI 활용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이제 장비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 데이터로 이제 도로 파임이나 그다음에 신축 이음, 유관 간격 같은 거를 분석해서 위험 구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신속한 포장 보수로 연간 포장 파손 그 피해 배상 건수가 16%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이제 점검 업무만 자동화한 게 아니고 포장 관리 업무 전체, 유지 관리 업무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점검까지만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업무 체계로 이제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탐지부터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력 관리를 통한 업무 전체를 AI 기반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회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후 대응적 행정에서 예방적 행정으로 저희가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제 감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은 이제 하부,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하부의 부재별 점검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고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율 비행 드론과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점검을 자동화했습니다. 이게 점검만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도 저희가 버티컬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기관에서 이제 활용하시는 생성형 LLM에 저희도 이제 저희 도로공사 50년 넘는 그 교량 진단 노하우를 학습시켜서 닥터브리지라는 버티컬 AI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닥터브리지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손상 정보와 손상 부위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이제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원인에 따른 보수 방안을 제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직원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점검 업무를 할 때 미처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점검에 대한
부분을 이런 AI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사례는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빗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5년간 7,500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 빗길 교통사고는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빗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도로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나가도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미세한 그런 이제 오차가 악천후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도로 안전 진단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도로 안전 진단은 라이더 센서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면서 3D 디지털 도로 모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디지털 모델에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데이터를 얹어서 빗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빗길은 위험하다가 아니고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어떤 상황과 만나서 이제 위험 요인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게 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우선 사례를 보시면 고창 담양선의 경우에는 이게 터널 입구부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저쪽에서 이제 배수 불량으로 수막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조정하고 배수 시설을 확충해서 수막 생성을 억제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똑같이 이제 빗길 사고지만 여기에는 도로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5cm라는 어찌 보면 작은 도로 치마 때문에 이제 물고임이 발생했고 이 물고임으로 옆 차선 또는 이제 반대 차선까지 저렇게 이제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물이 이렇게 튀게 돼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진 구간에 재포장을 통해서 주행 안전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24년도부터 이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개 구간을 적용을 완료했는데요. 이 적용한 구간에 이제 개선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는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얻었고요. 25년도부터는 정기 도로 안전 진단 사업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포장 파손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디지털 도로 안전 진단 기술들은 저희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전국 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작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역대 최저치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실 분 차대기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